계속 보강용으로 수업 요 영상을 좀 화면을 녹화하고 있어요. 네, 뭐 다음 주에 모의고사라고? 아, 보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보강 일정 잡으세요. 아, 맞다. 이 얘기 안 했는데 오늘은 배부 사설을 안 드릴 겁니다. 오늘 배부 사설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신문 요약 제출을 한 주 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학원이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지난번에 아마 이사 어디 가는지 지도로 보여드리고 이사 가게 된 그 사연을 다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뭐 다시 한번 학원이 멀어진 분들한테 좀 미안해요. 가까워진 분들도 많던데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사를 언제 갈 거냐면 6월 첫째 주에 갈 거예요. 6월 첫째 주. 6월 첫째 주에 선거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선거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갈 겁니다. 원래는 그 전에 가려고 했는데 그 SLP에 보니까 완전히 미취학 학생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완전 잼민이들. 걔네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좀 미뤘습니다. 뭐 혹시라도 거기 애기들이 다치거나 이삿짐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 큰 짐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하고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지방선거하는 수요일에 이사를 아침에 빨리 해버릴 거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신문 노트를 이걸 이삿짐으로 아끼기가 좀 부적절해. 저 이 노트를. 뭐 그러니까 알겠지만 뭐 이삿짐이 와서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개인 짐도 중요한 파손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내가 싸들고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삿짐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좀 위험하고 옛날에 이제 우리 학원이 한 번 더 이사할 때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신문 노트를 한번 맡겼는데 그게 젖어가지고 박스가 젖으면서 비를 맞았거든. 그러면서 이게 노트가 다 젖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곤란했거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원장님 손에서 아예 이사 가는 그 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신문 노트 두 권을 다 가지고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다음 주에 노트 제출을 우리가 안 받을 거예요. 오늘 제출하신 것까지 다음 주에 나눠드리면 그러면 이제 제출 없는 상태에서 노트 두 권을 가지고 이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신문 노트 해와라 하는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일단은 다음 주 이제 제출 안 받고요. 새로 제출하는 거는 이제 학원에서 해오라 그러면 그때 들고 오시면 돼요. 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 오늘 수업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고전문법 진도 시작했죠, 그죠? 근데 지난주에 했던 그 차자표기 진도는요. 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험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빼도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굳이 넣어가지고 한 주를 소모해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네. 뭐 오늘도 복퇴 좀 곤란하실 거거든요. 그 복퇴를 보니까 쉽게 내셨어. 출제자가. 거의 뭐 교재에 있는 문제들 적당히 비벼가지고 아주 쉽게 이렇게 내셨거든요. 근데도 이게 합격률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원이 여러분들에게 버거워요. 그 차자표기 일단 한자가 너무 괴롭고요. 그리고 뭐 훈차, 음차의 개념이 좀 힘들고 그게 사실은. 그리고 거기 있는 문제들 중에 좀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뭐 소나 세네 그렇고 뭐 득, 오실, 득오고 이런 것들 수업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또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 이해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이런 괴로움을 여러분들하고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좀 공유해 보자는 거죠.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의 언어 생활이 이토록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지 같았다는 거예요. 그거 한 주 같이 보고요. 오늘부터 이제 훈민정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자표기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수업이 다 끝날 때쯤이면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원리와 세종어제 어제 서문 있죠. 그것까지 다 보고 날 쯤이면 우리 글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셔서 외국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거나 이랬을 때 우리 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글 그 몰라 뭐 그냥 뭐 그냥 몰라 뭐 그거 쉽다던데 뭐 몰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이게 아니고 이 글자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만들어졌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게 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자 시스템 중에 가장 좋은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시작인데요. 일단 수업은 교재보다는 아까 드린 프린트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요게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한 장에 다 정리한 프린트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정보가 100%다 있진 않아요. 필요한 정보들은 교재로 가가지고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일단 수험에 필요한 지식들은 이 한 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앞뒤 한 장이죠. 앞면이 점이고 뒷면이 모음이에요. 생활요즘 친구들은 벌써 이걸 학교 시험에서 봤습니다. 내가 지금 조사해보니까 방대중도 이거 아마 지금 다 시험 범위 들어가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 친구들하고 내가 내신을 했는데 생활 친구들하고는 이 수업을 또 했어요. 했는데 오늘 또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건 정규반 수업으로서 우리가 정식 진도를 나가는 거고요. 생활 친구들하고 했던 거는 이제 내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했던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생활 친구들에게 질문을 많이 해볼 거예요. 이 친구들 한번 했으니까 좀 더 잘 알겠죠? 다른 학교 친구들은 이거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좀 낯설 거고요. 네, 이제 질문하기 좀 겁나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화는 이거 알 거야 하면서 자, 세화 말해보자. 이거 뭐지? 라고 하는데 몰라. 그러면 나도 민망하고 그도 민망하고 다 민망하고. 아무튼 시작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세종대왕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하죠. 세종대왕이 왕이지 않소? 왕인데 이 사람이 그냥 왕이 아니에요. 어, 이 사람은 원래부터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셋째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찌저찌 돼가지고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유명했어요. 공부 잘하기로. 공부 잘하고 공부 좋아하기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공부 덕후야, 공부 덕후. 공부 덕후 학자죠. 완전 이 말하자면 학문의 덕후인데 이 사람이 어쩌다 왕이 된 거야. 권력을 가진 거죠. 권력을 가진 덕후만큼 무서운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긴 하지만 그 당대에 동아시아에 있었던 그러니까 아주 탑티어 언어학자였다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으로서도 훌륭했지만 학자로서도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언어학자로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글자를 만들어버릴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잘 만들어버릴 수준의 언어학자였다고. 세종은 그 당대에 존재했던 언어학에 대한 조예가 아주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몽골 문자 이런 데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요. 산스크리트 이런 것들도 알고 있었고요. 뭐 한자는 말할 것도 없고 동아시아나 저기 뭐 몽골, 만주 뭐 이쪽 언어들까지 다 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세종이 일단 글자를 창제하기로 마음먹고 했던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말소리 있죠. 인간의 말소리. 인간의 말소리가 기본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박이라는 글자 하나 썼어요. 우리는 이거 한글로 썼으니까 쉽죠. 근데 이게 글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음자를 발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글자 없이 그냥 발음하면은 박, 박. 좀 천천히 해보면 뭐, 악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 발음할 때 비읍 발음하잖아요. 이게 입술이 터지는 소리예요. 파열음이죠. 입술에서 뭐가 터져요. 더 하고 터집니다. 그런 다음에 공기가 한번 유지돼요. 그리고 끝까지 할 수는 없죠. 말을 끝내긴 해야 돼요. 언젠가. 그리고 끝날 때 하고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시작하는 소리, 유지되는 소리, 끝나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요.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말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하는 말은 원래 시작할 때 어떤 파형이 나오죠. 터 하든가 러러 하든가 하든가 뭔가 나오고 그게 숨으로 유지되다가 악으로 끝나든가 알로 끝나든가 암으로 끝납니다. 시작하는 소리, 유지되는 소리, 끝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시대. 그거는 세종의 이해가 아니고 그 당대 언어학자들의 공통된 어떤 이해였어요. 사람 말소리는 이런 거구나라고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세종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당대 언어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파형을 그리면 이런 거죠. 뭐 시작하는 소리가 이렇게 났어. 그리고 이렇게 쭉 유지되다가 끝날 때 뭐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뭐 초성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중성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거를 종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한국어만의 특징이 아니라 당대 보통 중국 학자들이죠. 중국 의문론 학자들이 인간 말소리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세종도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내가 글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잖아. 내가 글자가 필요하다 지금. 백성들한테 글자 만들어서 보급해야겠다. 될 수 있으면 쉬운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인간 말소리가 세 부분이니까 내가 글자를 만들 거면 초성을 표현하는 글자를 만들면 되겠고 중성을 표현하는 글자도 만들고 종성을 표현하는 글자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인간의 말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세종은 초성 글자 만들고 중성 글자 만들고 중성 글자 만들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창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보겠지만 창제 원리가
초성창제 원리가 있어요. 이거 이따 뭐 정확하게 볼 거예요. 근데 내가 일단은 적어볼게요. 초성창제 원리가 상형과 가획입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로 초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성 만들어야죠. 중성 만들고 중성은 또 창제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상형과 합성입니다. 뭐 이런 원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종성 만들어야죠. 종성. 종성 만들고 빨리 퇴근해야죠. 근데 종성은 세종이 하다가 야 이거 안 만들어. 종성은 안 만들기로 합니다. 안 만들기로 해요. 그 왜 그런 것이냐? 우리말의 고유한 특징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말의 고유한 특징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까 밥 했는데 밥 해볼게. 이번엔 밥 해보죠. 밥. 밥. 초성이 입술 소리 터지죠. 밥. 바 하고 중성 가다가 끝날 때 다시 입술 소리로 업 하고 끝납니다. 자, 이게요. 이 한음열만 있을 때는 밥이에요. 밥이죠. 그런데 만약에 뒤에 조사가 붙으면 우리말은 조사가 아주 발달했다 그랬잖아. 우리말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조사와 어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사나 혹은 용언일 경우 어미가 오면 이게 발음이 어찌 돼요? 이래 됩니다. 발음이 이래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여기 어디야? 여기가 종성이죠. 종성이잖아. 근데 뒤에 조사가 붙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종성이 아니에요. 뭐예요? 초성이에요. 우리말은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조사가 없을 때는 밥, 종성 비읍으로 끝나. 종성 앞 이렇게 끝나죠. 근데 조사 붙으면 그게 비 이게 초성이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의 종성은 언제든 초성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의 종성은 사실 그게 영원히 종성이 아니라 얘가 경우에 따라서는 초성이 되기도 하는 거야. 종성이 되기도 하지만 종성으로 남는 경우도 있지만 초성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세종은 야 종성이 초성인데? 종성이 초성이 되기도 하는데? 종성 초성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러면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여기서 글자를 따로 만들어서 생각해봐. 뭐 별 모양이나 뭐 삼각형 모양의 글자를 뭐 이거 이상한 거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거를 초성이 될 때는 그러면 바꿔줘야 되잖아. 다시 초성 글자로 바꿔야 되잖아.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편해. 만약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게 더 복잡한 시스템이 된다고. 그래서 세종은 야 이거 안 만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만들어요. 그거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자, 세종이 자, 야 종성 안 만들어. 내가 종성 글자는 안 만듦. 전하, 그러면 어찌 하시려고요? 야, 종성 만들지 말고 내가 보니까 초성으로 종성을 표현하는 게 맞겠어. 왜냐하면 이 종성은 언제든 초성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종성과 초성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지 말고 초성 글자를 가지고 종성을 표현하자. 초성에 썼던 글자를 종성에도 그대로 쓰자. 그래서 종성의 창제 원리를 초성을 재활용한 초성 재활용. 이게 종성 창제 원리예요. 초성 만들었는 걸 종성에서도 그대로 재활용을 하면 된다. 이게 종성을 만든 창제 원리예요. 이걸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세화애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래, 서연아, 너다. 뭐야, 이거 뭐라 불러, 이거를? 이 원리를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종성을 창제한 원리예요. 종성의 창제 원리는 종성을 안 만든다가 창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공부하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종성 창제 원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초성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종성은 빼고 초성 창제 원리와 중성 창제 원리를 공부하고 빨리 퇴근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종성을 안 만들고 초성을 재활용하기로 했다는 종성부용 초성의 원리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서술형 문제, 단답형이죠. 단답형 문제 완전 단골 손님 넘버 1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말을 좀 기억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프린트에도 있거든요.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 말, 종성부용 초성이란 말의 원리, 이게 뭘 뜻하는지,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초성 창제 원리 공부하고 중성 창제 원리 공부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럼 초성 창제 원리부터 보죠. 초성이 자음이잖아요. 자음자 창제 원리가 이 표에 정리되어 있어요. 자, 참고로 훈민정음은 그 개수를 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개수요. 개수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세종대왕이 만든 초성, 자음이죠. 자음이라고 할게요. 자음이 17개입니다. 자음이 17개. 모음이 몇 개냐면 11개입니다. 자, 두 자릿수 더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할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 계산기 없이 이거 되죠? 그러면 이제 총 합이 몇 개입니까? 합계. 네, 그래서 훈민정음은 28개입니다.
자음 17, 모음 11 합쳐서 28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소실된 문자가 있어. 소실. 소실은 지금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뭐 아래야 같은 거요. 그리고 이 소실 문자가 몇 개냐면 4개입니다. 4개. 그 4개니까 이거는 이제 뺀셈이라는 거거든요. 28에서 4를 빼면 됩니다. 이것도 암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몇 개 남아요? 24가 됩니다. 그래서 요 24, 요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이 만들어준 28개 중에서 4개는 지금 쓰지 않고 남은 24개를 우리가 지금 쓰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현용 24자모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현대 한국인들이 쓰는 현용 24자모요. 그런데 좀 여기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의문론을 배울 때는 우리 현대 한국어는 의문이 총 40개다라고 배웠어. 그치? 자음이 19개, 모음이 21개. 그렇게 해서 총 40개 아니냐? 근데 왜 24개? 너무 적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요거 당연한 의문인데 미리 대답을 할게요. 미리 궁금할까 봐. 이거는 지금 뭐냐면 글자예요, 글자. 24개의 자음, 모음. 글자를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글자가 아니라 의문이야, 의문. 의문이 뭐니?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죠. 소리의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에서 소리 단위로 카운트하는 건 40개예요. 즉 우리 소리, 발음이라고 할게. 우리의 발음은 40개야. 글자는 24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24개의 글자로 40개의 소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냐? 예를 들면 이거요. 쌍비읍이죠. 이거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24글자에 안 들어가요. 이게 왜 안 들어갈까요? 이게 왜 24글자에 안 들어갈까요? 이거는 그래. 피읍을 2번 쓴 거잖아. 피읍을 2번 쓴 거니까 얘하고 따로 카운트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글자인가? 그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비읍을 2번 쓴 거고, 이거는 비읍을 그냥 1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로 치면 이건 한 글자예요. 한 글자인데 1번 썼냐, 2번 썼냐, 그 차이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글자를 카운트할 때는 이런 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의문을 카운트할 때는 이 발음과 이 발음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소리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카운트의 차이 때문에 의문은 40개지만 글자는 24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는 건 글자에 대한 공부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의문에 대한 공부가 아니에요. 오늘은 현대 의문론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글자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이 글자가 어떤 원리로 디자인이 되었나 글자의 디자인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대 문법 스위치를 잠깐 끄라고 표현해. 여러분들 현대 문법 공부 잘 돼 있는 거 나도 압니다. 의문론 기초가 잘 돼 있는 분들이에요. 의문론에 대한 현대 의문론 스위치를 좀 끄세요. 한동안. 공부하는 분야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의문론의 지식으로 이 훈민정음의 지식을 바라보시면은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별개의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저장을 하세요. 따로 저장해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통합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깨달음이 확 올 거예요. 지금은 일단 현대 의문론 잠깐 끄세요. 끄시고 훈민정음 창제원리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용 24자모 대해서 얘기했고 그중에서 우리는 지금 일단 자음 17개 창제 원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음 17개 여기 있죠. 그죠? 자음자의 제자 원리. 우선은요. 이 표를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자, 이 표를 완벽하게 숙지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걸 혼자 그릴 수 있다는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하고요. 이 표에 어떤 지식을 찔러 묻더라도 자동 입출력이 돼야 돼요. 자동 입출력. 그래서 뭐 이 표를 이렇게 좀 해놓고 해줍니다. 김세현 선수 가획자가 몇 개? 잠시만요. 9개? 그래. 요게 이제 좀 빠른 입출력이 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내가 가격자가 뭐냐고는 안 물어봤어. 몇 개냐고 물어봤죠. 근데 뭐냐고도 하면은 이제 주르륵 나올 수 있어요. 가격자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입술 소리 뭐야? 이랬을 때 도르륵 나와야 되고요. 이체자 다 말해봐. 그러면 쭉 나오고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 표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이 안의 지식을 어떤 식으로 묻더라도 입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일단 돼야 돼요. 그게. 훈민정음은 일단 그게 돼야 됩니다. 예전에도 강조했지만 이게 최상위권 컨텐츠입니다. 국어의 완전 상위권 컨텐츠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현대문법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가면은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걸 공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상위권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 게 학원의 역할이니까. 근데 솔직히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 도전의식 가지고 좀 해봅시다. 이왕이면 지금 여러분들 아직 우리 이 대한민국 공부 무대에 완전히 데뷔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이제 데뷔 준비하는 연습생 신분 정도로 보시면 돼. 연습생 신분일 때 좀 빡세게 달려놓으세요. 일단은 갑시다. 아, 자, 자음자의 창제 원리를 먼저 공부하는데요. 일단은요, 자음자 창제 원리가 두 개라고 알고 있으세요. 두 개. 상형하고 가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형의 원리라고 부르고 가역의 원리라고 불러요. 근데 이 창제 원리 있잖아요. 글자의 창제 원리, 제자 원리라고도 불러요. 제자는 글자를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창제 원리, 제자 원리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가 뭐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결국 뭐냐면요. 디자인 원리예요. 디자인 원리. 글자는 눈에 보이는 시각 요소잖아요. 이 시각 요소를 개발자가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디자인을 했는가 그걸 따지는 게 이 창제 원리예요. 그래서 디자인적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무슨 과학적 원리, 뭐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거 아니고 디자인 이론, 디자인 원리라고. 자, 일단요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원리가 상형의 원리입니다. 자, 요 상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글자가 5개예요. 그게 우리가 기본자라고 부르는 기본자 5개입니다. 잠깐만 이거 색깔 좀 바꾸고. 어, 바뀌어. 안 바뀌지. 색깔 바꿔주세요. 이상한데. 응, 됐다. 아, 아무튼 자, 이 상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글자가 기본자 5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글자 5개.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요거 바로 딱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상형자, 자음 상형자 말해봐. 그러면 이 순서로 쭉 나와야 됩니다. 요거의 이름도 각각 알아야 돼요.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 정확한 워딩으로 똑같은 워딩으로 그대로 아셔야 되고 한자도 알아야 됩니다. 아, 설, 순, 치, 후 순서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장악하는 거. 이거는 내가 설명할 게 딱히 없어요. 이게 얘들 이름이 이거니까 기억해라. 다음 시간까지 꼭 기억해 와. 이게 이제 내 요구예요. 그거를 진짜로 하셔야 돼요. 아니 뭐 이거 뭐 그냥 표 보면 뭐 적당히 비벼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상위권으로 못 가요. 완전히 들어가야 돼 머릿속에. 됐고 자, 요 5가지인데 요거 이 상의 원리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상이 복사한다, 카피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 형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형의 원리는 무언가를 모양을 본떴다, 모양을 복사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안 와닿잖아요. 조금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봐야 돼. 디자인적 관점에서 실제로 상형이란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모양을 본떴다 그러면 그 모양을 그대로 카피했다, 스캔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예를 좀 들어볼게. 상형이 뭐냐? 아니다. 예를 들기 전에 현대적으로 내가 표현을 해볼게. 이 상형의 원리라는 게 현대 디자인 관점에서 뭐냐면 내가 만들 무언가의 그 디자인 모티브 있죠. 그 디자인의 어떤 그 컨셉, 그거를 다른 데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디자인 컨셉을 어떤 다른 대상의 형태나 모양에서 힌트를 얻어서 저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면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 디자인 요소를 가져와서 내 거에 적용하는 거. 그거거든요. 자, 이거 예시를 현대 디자인에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요 근처에 있는 롯데타워 알죠? 롯데타워. 롯데타워로 내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롯데타워 이렇게 생겼어. 그렇잖아. 이게 롯데타워란 말이죠. 이거 뭐 가본 사람도 있을 거고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맨날 서울에서 다 보이잖아, 이게. 이 건물에 디자인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디자인에 영향을 준 뭔가 다른 대상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건물은 어떤 대상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이거 보니까 뭐 같아? 응? 뭔 상표? 응, 아니. 이 건물의 모양을 봐봐. 이게 L자로는 안 보이는데 난. 이 건물의 모양이 어떤 다른 대상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 상영한 거예요. 내가 그냥 자 붓이야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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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제로 이건 붓의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붓 알죠? 뭐 서예 본 사람 알 텐데 뭐 야, 이거는 광고고 잠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요. 이게 이제 우리 전통 붓이잖아요. 서예 붓. 서예 붓의 요 끄트머리 여기요. 요 모양이야. 요 곡선이 얘는 좀 너무 뾰족하게 나왔는데 우리 전통 붓 보면 모양 곡선이 우리 딱 롯데타워 곡선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디자이너가 여기에 영감을 받은 거야. 디자이너가 뭔가 이거 동양의 붓인데 이 곡선이 뭔가 무릇하게 그지? 뭔가 뾰족한 느낌도 있고 볼록한 느낌도 있고 요 붓이 주는 요 곡선 여기 요 모양의 디자인 요소 그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요 디자인을 가지고 내가 건물을 지으면 멋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이게 상형이야. 그러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복사했다 이게 아니죠. 이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것을 내 디자인에 적용하는 거죠. 이게 상형이야. 이게 모양을 본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냥. 세종의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의 글자도 여기 있는 이 5개의 글자 있죠. 이거는 각각 다 무언가의 어떤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글자를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에 영감을 받았느냐? 이 상형 5개는요, 이 기본자 5개는 발음 기관의 모양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 형태를 자기 글자 디자인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 상형자 5개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고 각각 글자들이 무슨 발음기관에 어떤 모양을 본떴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해야 돼요. 별거 아니긴 한데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워딩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정확한 워딩으로 다 기억해야 돼. 요거는 지금 살펴볼 건데 교재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이 프린트에는 그건 안 넣었거든요. 교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몇 쪽이냐면 3쪽이에요. 여기죠.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거예요. 아, 그래. 조금만 틀자. 조금만 틀었다가 이게 온도를 조금 조절해가지고 틀겠습니다. 약간 이게 직경 만든 친구들은 좀 추워요.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이사갈 건물은 원장님이 에어컨에만 6천만 원을 썼습니다. 거의 뭐 그 냉난방 겸용에 공기청정 기능까지 있는 최첨단 AI LG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네, 어서 빨리 가고 싶네요. 네. 모르겠어. 나 보진 않았어. 근데 그렇대 원장님.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억부터 보시죠. 기억을 보통 우리가 현대문법에서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다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을 때 만약에 옆에서 본다면 이렇게 혀뿌리가 목을 이렇게 조르는 모양이 되겠죠. 내가 이 기억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목 조르는 소리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잖아. 목을 조르는 소리. 근데 손을 안 대고 셀프로 목을 조르려면 혓바닥을 막으면 돼. 이거잖아. 이 소리. 그러니까 이 혀뿌리가 목구멍을 딱 막을 때 혀의 뿌리가 대체로 이런 형태라는 거잖아.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야. 그 모양을 요런 모양으로 표현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디자인 컨셉을 디자인의 모티브를 이 혀의 모양에서 가져왔다. 그래서 기억을 만들었다.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기억을 만들었다라고. 자, 그거를 어금니소리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아음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어려움. 어금니라고? 어금니? 어금니에서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어금니에서 소리가 나면은 뭔가 네가 지금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금니 소리 안 나요. 근데 왜 갑자기 어금니가 나와? 자, 이것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별거 아니에요. 이 기억이 우리 현대문법적으로 발음 기관이 어딥니까? 열인입천장이죠. 열인입천장 한자로 뭐라 불러요? 연구개라 부르죠. 자, 연구개 우리 뭔지 알죠? 저 뒤에 그 목청보다는 좀 이쪽이고 세니천장보다는 좀 뒤쪽이고 목 졸랐을 때 딱 졸라지는 부분, 그 부분이 연구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연구개라는 말은 조선시대에는 없는 말이에요. 연구개란 말은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져서 들어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9세기예요, 연구개는. 그러니까 연구개란 말이 없던 조선시대에는 이 기억이 발음나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를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부를 이유가 없었겠죠, 사람들 입장에서. 이 목구멍 뒤에 여기를 왜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거는 아예 관심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종이 이걸 뭐라 부를지 적절한 용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택한 게 어금니입니다. 실제로 어금니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어금니 주변이죠, 주변. 이 연구계 근처에 어금니가 있잖아. 일종의 랜드마크 개념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금니 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민정음 창조원리를 공부할 때는 이 어금니를 진짜 어금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어금니 소리란 말이 나오면 이거를 연구계 음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연구계 음. 아셨죠? 자, 여기서 말하는 어금니는 진짜 어금니가 아닙니다. 연구계 음이 용어가 없어서 그냥 어금니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한자로는 아음이라고 한다 그랬죠? 한자로는 아음. 왜 아냐? 자, 어금니가 아합니다. 한자로. 너네 코끼리 어금니 뭐라는지 알아? 상아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 아자. 코끼리 어금니를 상아라고 하잖아. 상이 코끼리 상자야. 코끼리 상자. 상상한다는 것도 코끼리를 그린다는 뜻이야. 그게 상상. 코끼리 그려봐. 이게 코끼리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코끼리 그리려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리잖아. 그게 상상이야. 거기서 상상이란 말이 왔어. 그 코끼리 상자에 어금니 아자를 써서 그걸 상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 소리를 한자로 그냥 아음이라고 하는 거고, 다시 말하지만 훈민정음에서 어금니 소리 아음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뭐로 바꾼다? 연국의 음으로 바꾼다. 됐어요? 그래서 요 워딩은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혀소리. 혀는 이제 설이죠, 설. 혀설자를 써서 설음이라고 하는데, 니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은을 발음하면은 혀 끝이 입천장에 닿아야 돼요. 혀 끝이 윗잇몸, 입천장이죠, 그죠? 거기에 닿는 모양, 그걸 가지고 니은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입술소리 미음인데요. 여기서 또 할 얘기가 있죠. 보통 이제 훈민정음 창조원리 수업하다 보면, 야,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미음을 만들었단다 이런 말을 하면은 꼭 잼민이들이, 금쪽이들이, 입술은 미음이 아니다. 내 입술은 사각형으로 생기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왜 이러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든 거면은 글자의 모양이 대충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마하고 이렇게 하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입술의 모양을 본뜬 글자지. 어떻게 왜 네모 삼각형을 왜 갖고 왔냐? 입술이 삼각형인 사람이 어디 있냐? 이딴 소리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대답을 할게요. 자, 세종이 입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했을 때 그 입은요, 실제 여러분들의 입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디자인 컨셉입니다. 디자인 컨셉. 글자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모티브. 자, 그때 당시 조선이죠. 조선시대 당시 사람들은 입이라고 하면 항상 이걸 떠올립니다. 왜? 그렇지. 한자에 입구자가 있기 때문이야. 한자 입구자요. 이거요. 거의 1500년 넘게 사용한 거예요.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자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뭐 이두 구결 향찰 쓰면서 입구자는 계속 써온 글자야. 자, 입구자는 백성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한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한자는 글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니들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도 어려워. 복잡한 한자는 나도 어려워. 몇 번 봐야 돼. 그러면 당시 조선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웠고 중국인들도 어려워 이게. 중국인들도 한자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간체 쓰고 이런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어 한자하고 또 우리가 쓰는 한자가 안 통해 또 간체가 달라가지고 그게 전부 한자 글자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한자 중에 글자가 쉬운 거는 사람들도 썼어요. 이런 글자는 얼마나 쉬워요 이거. 그리고 뭐 이거 하나, 일, 둘, 이 이런 거요. 석삼 이런 거요. 이런 글자는 일반 백성들도 다 알아요. 왜?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다만 이제 어려운 복잡한 글자들을 백성들이 잘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조선 중기 무렵 됐을 때는 백성들 마음속에 입의 모양이다 그러면 다 이 모양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실제 내 입의 생물학적인 생김새가 아니라 입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모양은 이 모양을 떠올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입의 상상,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박혀있는 그 이미지를 갖다 써야죠. 그래야 이게 편하죠. 그냥 야 니들이 지금까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입구자 이미지는 버려. 내가 새롭게 입을 정의한다. 자, 이 글자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학습 부담을 올리는 거야. 글자로서는 불편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세종은요.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입의 모양이라는 그 관념. 입이란 건 이 모양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관념. 그걸 이용한 거예요. 글자를 만들 때. 그러니 이제 앞으로 입의 모양인데 왜 네모예요? 이런 말 이건 뭘 잘 모르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굉장히 수준 낮은 질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 세종대왕이 한자를 뺐겠다 그죠? 세종대왕이 한자의 모양을 그대로 표절을 했네요. 그래놓고 지가 만든 것처럼 그랬네요. 뭐 이딴 소리를 합니다. 자, 한자의 모티브를 가져온 글자가 이것밖에 없지 않아요? 다른 건 뭐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세종이 만든 28개의 글자와 이체 뭐 합용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수많은 훈민정음 중에서 한자의 일단 이미지를 가져온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뺏겼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일단은 너무 금쪽이 같은 질문이고 두 번째 다시 말하지만 한자를 뺏긴 게 아니라 입의 모양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념, 사람들이 입을 네모로 인식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그거를 글자에 반영을 한 거라고. 국어학원에서 세종까지 마라. 국어학원에서 세종을 비판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무튼 그런 금쪽이 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미음 나오면은 입의 모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소리 시옷이죠. 시옷의 오리지널 디자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빨 중에는 이렇게 생긴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빨의 모양을 본떴다. 사실은 그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죠. 디자인 컨셉이라고. 이거는 뭘 표현한 거냐면 이빨의 날카로움이에요. 날카로움. 뾰족하잖아 지금 봐봐. 뾰족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있죠. 그 날카로운 느낌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빨의 날카로움에서 가져온 거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요 발음들 우리가 이제 현대문법적으로 보면 치조마찰음이잖아요. 이 앞니빨하고 윗잇몸 사이에서 공기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나는 소리잖아요.
이 소리잖아. 뭔가 날카롭게 갈라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뾰족한 모양의 도형으로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부할 때 이의 모양, 이의 날카롭고 뾰족한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죠. 됐고, 이거는 쉽습니다. 목구멍이 둥근 목구멍의 모양을.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든 기본자 5개를 순서에 맞게, 그리고 각각 무슨 모양을 본다는지도 정확하게 워딩, 각각의 이름도 한자, 우리말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기억. 그게 기본기입니다. 훈민정음 기본기. 자, 하면 됐고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상형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봤고, 가액의 원리까지 하고 잠깐 끊을 거예요. 자, 가액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훈민정음 창제 원리는요, 자음 모음을 통틀어서 가액의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별표 100만, 1000만, 억만 개. 자, 가액의 원리는 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내가 수업할 때 되게 공들여서 설명을 하거든요. 조심해라, 잘 봐라, 이거 잘 봐라 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서 수업을 하는데도 이게 해보면은 질문 많이 해요. 수업 때 했던 얘기를 정말 많이들 질문합니다. 이게 수업서가 잘 안 돼. 근데 이해는 해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 100%다 이해하면은 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사실은. 수업 내용 30% 정도만 이해해도 좋은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막히면 질문을 하시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내가 미리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들을 할 거다라고.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요, 가획이란 글자를 보죠. 가획도 마찬가지로 창제 원리이기 때문에 디자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는요,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한다. 획은요, 짝대기죠. 가획은요, 짝대기를 더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짝대기를 더해서 글자를 디자인을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아주 간결하죠. 아주 직관적이에요. 자, 이게 기본자 기억입니다. 상형자죠.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 더 그어가지고 키읔을 만든 거예요. 이게 가역의 원리입니다. 기억인데 짝대기 그어서 키읔. 여기도 자, 니은 기본자죠. 상형 기본자에 짝대기 하나 더 그어가지고 디귿. 거기다 한 번 더 그었어요. 한 번 더 그어서 티읕 이런 거 만든 거예요. 미음 비읍 이거는 짝대기 하나 아니잖아요. 이렇게 또 금쪽이 질문하는데 짝대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계가 중요한 거죠. 자, 이 기본자에 1단계로 가획을 하면 이렇게 뿌리 뿅뿅 납니다. 그럼 비읍이 되죠. 그럼 여기서 2단계로 한 번 더 가획을 한다면 아래쪽으로도 뿌리 뿅뿅 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90도 회전시키면 피읍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회기 단계별로 추가된 모습이에요. 여기는 더 쉽죠. 시옷에다가 짝대기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이게 지읒이 나오죠. 여기도요. 이응에다가 짝대기 한 개, 하나 더 그으면 히읗 나오죠. 자, 이런 단계. 자, 이게 가획입니다. 그런데 가획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기본자의 획을 더해 글자를 만들었다 까지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낚시를 많이 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 기본자의 획을 추가해서 가획자를 만들었다. 이건 가획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 다시 봅니다. 기본자, 가획자. 자, 기본자의 짝대기 추가해서 가획자 키읔을 만들었죠. 이 두 글자는 발음의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글자가 다르니까. 근데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우리가 보면 알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일단 키읔 발음을 알잖아요. 소리가 세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문법 잠깐 끄고 얘기하세요. 현대문법. 자, 이건 니은이죠. 나. 짝대기 하나 더 걷어요. 더더더. 하나 더 걷어요. 터터터. 나나나 더더더 터터터. 소리가 갈수록 세집니다. 마찬가지죠. 뭐뭐뭐 바바바 파파파 세집니다. 스스스 즈즈즈 츠츠츠 세집니다. 자, 가역의 원리는 정확하게 다시 정의하면 이래요. 기본자의 획을 추가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기본자의 획을 추가한 만큼 소리의 세기가 세짐을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 기본자의 획을 추가해서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걸 표현한 게 가역의 원리. 이거를 풀세트로 말 안 하면 무조건 틀려요. 왜? 왜 그러냐? 자, 이 글자를 잠깐 볼게요. 이 글자는요. 시옷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짝대기 하나 더 그은 거예요. 시옷이라는 기본자에다가 획을 추가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이거 반침이라 부르고요. 반시옷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글자도 기본자에 획을 추가해 만든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획자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획을 추가한 건 맞아. 소리의 세기가 세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반치음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죠. 요 발음 나온 김에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요, 시옷은 알아요. 시옷은 우리 현대 시옷하고 똑같아요. 이거잖아.
그럼 이건 뭐냐? 어떻게 발음하느냐?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하는데 딱 하나만 다르게 하면 돼요. 시옷 발음할 때 딱 하나만 다르게. 자, 이거는 무성음이에요. 안 울림 소리야. 이거는 울림 소리야. 그러니까 똑같이 시옷을 발음하면서 목청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죠.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이 차이예요. 울림 소리냐 안 울림 소리냐 그것만 차이지 발음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유성음 울림 소리야. 우리가 현대문법적으로는 울림 소리 자음이 노란 양말 4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훈민정음 때는 유성음 자음이 더 있었어. 더 많았어. 그 중에 하나야 이게. 그래서 지금은 없는 소리죠. 지금은 우리가 한국인들은 이런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없어진 발음이지만 그나마 좀 비슷한 걸 옆 동네에서 찾아보자면 대충 이런 거. 똑같진 않아. 근데 그 원리 그 컨셉이 유사해. 완전 똑같진 않은데 컨셉이 유사해. 이것도 울림 소리거든. 이것도 유성자음이거든. 그래서 발음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 소리가 세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리가 다른 거예요.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소리의 이 발음 방법이 다른 거지. 시옷보다 더 세게 발음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획자가 아닌 거야. 가획이 아니라고. 가획의 원리로 디자인을 한 글자가 아니야. 획 추가는 맞지만 획이 추가된 만큼 소리가 세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 글자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훈민정음 할 때 이 부분을 점검하려고 들어요.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가획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어떤 게 정확하게 가획자인지를 대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일단 1차적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훈민정음에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가획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가획은 뭐다? 기본자의 획을 추가해서 글자를 새롭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는 기본자보다 소리가 세집니다. 그게 가획의 원리예요. 자, 가획자는 총 9개가 있어요. 총 9개가 있는데 그 9개를 다시 한번 또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획자 요 가운데다 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셔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거는 모음이고. 자, 가획자 9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운데 선을 그어 가지고 나눠 봤는데 잘 보시면 왼쪽에 5개 있죠. 요 티읕, 디귿, 비읍, 지읒, 여린, 히읗이요. 얘네들은 한 번 가획한 거죠. 1단계 가획이죠. 1단계 가획. 기본자의 1단계로 가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1차 가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옆에 있는 4개는요. 이거는 2차 가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획자는 최대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2단계짜리 글자도 있어요. 어금니 소리 같은 경우는 기역, 키읔, 가획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자 하나, 가획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1단계 가획만 있는, 1차 가획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혓소리, 입술, 입술, 목구멍은요. 전부 1차 가획, 2차 가획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10개가 아니라 9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와가지고 갑자기 1차 가획자 다 말해봐. 그러면 쭉 나와야 돼. 2차 가획자 말해봐. 그럼 쭉 나와야 되고. 그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차 가획, 2차 가획. 당연히 1차 가획보다 2차 가획이 더 센 소리입니다. 당연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가획자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가획의 원리에서 조금 이제, 약간 고난도 컨텐츠야. 약간 상위권 컨텐츠야. 지금부터 하는 거는 가획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이 훈민정음을 가르치고 훈민정음 교과서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이 가획의 원리를 강조해서 물어보고 시험에 많이 내고 싶어 하는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가획의 원리가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가획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훈민정음의 우수성이 뭐냐?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느껴야 돼. 여러분들이 느끼고 받아들여야 돼. 내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느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기본자죠? 1차 가획이죠? 2차 가획이에요. 자,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글자요. 우리는 이걸 처음 봐요. 이 글자는 소실 문자예요. 없어진 글자입니다. 4개가 없어졌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예요. 이름은 여린 히읗.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얘 처음 만났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발음하면 될지 알 것 같지 않냐? 그지? 이 글자 처음 봤고 너희가 한 번도 발음해 본 적이 없고 근데 보는 순간 이게 대충 어떤 발음이었겠다라고 알 것 같지 않아? 이거 어떻게 발음하면 될 것 같아? 그래. 히읗보다는 약하게, 이응보다는
세게. 그렇게 발음하면 될 것 같지 않아?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을까? 가액의 원리 때문에 안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 이거 딱 보는 순간 일단 요 세 개가 모양이 기본적인 모양이 유사하죠. 기본적인 모양이 다 원형의 디자인 컨셉을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뭔가 공통점이 있는 글자라는 거야. 그 공통점은 뭐냐? 발음 기관이 동일해. 다 목구멍 소리야. 목구멍에서 나고 목구멍에서 나고 목구멍에서 나. 그런데 디자인 요소 차이가 있죠. 얘는 세 개 하나 더 있고 얘는 두 개가 더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더 세고 이거는 더 센 거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히읗의 발음을 알아. 아, 그러니까 히읗 발음, 내가 아는 그 히읗 발음에서 좀 약하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짐작이 돼, 안 돼? 되잖아. 이게 가액의 원리의 우수성이야. 난생 처음 보는 글자인데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알 것 같잖아. 글자를 보니까 발음을 유추할 수 있잖아. 이게 가액의 원리 우수성이라고. 단언컨대 이런 글자가 없어요. 글자만 딱 봤는데 이렇게 어떻게 발음하면 되겠다라고 짐작을 딱 하게 만드는 글자 없다고. 이거밖에는. 왜? 우리 글자는 자연 발생한 글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쓰다가 막 땜질하면서 이래저래 고쳐가면서 누더기가 되도록 고쳐쓴 그런 글자가 아니고 어떤 뛰어난 언어학자가 처음부터 완전히 디자인을 한 글자라고. 그래서 디자인 요소 안에 이런 걸 숨겨놓은 거야. 처음에 학습하는 사람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글자 안에 논리적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보는 순간 아, 발음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딱 받아들이기. 그리고 공부하기도 쉬워. 배우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게 훈민정음의 우수성입니다. 이걸 굉장히 어려운 말로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해. 글자의 음성적 특질이 글자 자질에 반영되어 있다. 뭐 이런 어려운 말로 표현해. 좀 쉽게 풀어볼까? 글자 소리의 특징이 디자인에 반영되어 있다고. 거꾸로 말해볼까? 글자의 디자인을 보면 소리를 짐작할 수가 있어. 글자의 소리와 글자의 형태가 연관관계가 있어. 글자의 소리와 글자의 디자인이 논리적인 연결관계가 있어서 그 논리적인 연결관계를 이해하면 글자들 사이의 발음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 이런 글자가 단언컨대 없다고. 영어랑 비교해보라고. 이래서 이 가액의 원리를 중시하고 많이 묻고 문제도 거의 대부분 집중되는, 가액의 원리에서 집중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가액의 원리 좀 깊게 봤습니다. 잠깐 끊을 거예요. 끊었다 돌아와서 2채짝 하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화장실 정수에 다녀오세요. 지금 이게요,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공부하던 그 수준보다는 조금 쉬워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체자 이론 같은 것도 좀 빠지고 합영자 이론도 빠지고 여러 가지가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교과서 쉬워졌으니까 우리도 수업 수준을 낮춰서 쉽게 가자.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중학교 잘하자가 아니잖아요. 중학교 교과서가 쉬워졌으면 고등학교도 뭐 같이 쉬워졌다. 이게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쌤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우리 쌤은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쌤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요. 근데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철없이 들려요. 되게 철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보여. 중학교만 다니고 말겠다 이 소린가 이렇게 들린다고. 그래서 학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고전 문법을 따라가기 위한 밑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수준을 높여서 진행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나하고 아규먼트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갈게요. 지금 기본적인 이 창제 원리, 상형의 원리, 가역의 원리 살펴봤고요. 가역의 원리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체자를 볼 건데요. 이체자는 일단 이 얘기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체라는 이 글자 세 개거든요. 이 세 개. 이 글자는 창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에요. 이 말이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이체자는요. 어떤 공통된 창제 원리가 없어요. 자, 상형의 원리는 다른 대상으로부터 디자인 힌트, 디자인의 모티브를 가져오는 거였죠. 교과서적으로는 다른 대상의 모양을 본뜨는 거였죠. 가역의 원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본자에다 획을 추가해서 소리의 세기를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본자보다 더 센 소리로 발음하면 되는 거였어요. 둘 다 각각 각각이죠. 이 모든 글자들에 적용되는 공통의 어떤 디자인 원리와 컨셉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체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 세종께서도 이체는 창제 원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창제 원리는 상형과 가획, 즉 디자인 컨셉, 디자인 원리는
상형과 가액 두 개밖에 없어요. 이체는 디자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 이체가 뭐냐? 그러려면 일단 이 이체란 말의 뜻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이체가요, 이게 다를 이자의 몸체자예요. 몸이 다르다 이런 뜻인데, 이 용어는 세종이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이 이체란 용어는요, 이미 그 당대 언어학자들이 이미 널리 쓰던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중국어 학자들, 중국어 의문론 학자들이 자기 나라 글자가 되게 많잖아. 중국어 글자들의 발음이 다 제각각이 있잖아요. 그 중국어의 발음을 쫙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의 기본 뭐 사성조라는 게 있대요. 나도 중국어를 잘 몰라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자기들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자기들 말의 발음이 나왔겠지. 그 발음을 뭐 몇 가지로 분류를 했겠지. 그런데 그 분류에 안 맞는 예외적인 글자들도 있더라는 거야. 뭐 당연히 그렇겠죠. 언어에는 예외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의문론 이론에 안 맞는 글자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안 맞는 글자들을 이체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체자는 분류하기 힘든 글자들인 거야. uncategorized의 의미예요. 이 이체가. 그래서 뭐, 이 글자는 1단계, 이 글자는 2단계, 이 글자는 3단계, 이 글자는 4단계 이렇게 다 분류를 해나가는데 이 글자는 이슈 이거 뭐야? 이거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네. 이게 뭐지? 얘는 일단 보류. 이게 이체자야. 분류하지 않는 예외적인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세종이 그 당대 언어학자들이 쓰던 이체라는 그 개념을 자기 훈민정음에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요거를 이체라고 부를게. 즉 요거는 분류 안 되는 예외적인 글자들이라고 할게. 창제 원리에 적용이 없는 예외적인 글자라고 할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제 원리 적용이 없느냐? 자, 이거를 요렇게 요걸로 예를 딱 들어보면 좋습니다. 자, 아까 얘기해 들었죠. 이거 발음이 시옷을 유성은 시옷의 울림소리라 그랬잖아. 이거라 그랬잖아. 그럼 봐봐. 이 반치음은요. 기본자의 획을 더해 만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가획이라 그랬어? 아니죠. 가획 아니잖아. 가획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 상형이야? 상형도 아니야. 상형은 이게 상형이지. 그러니까 이 반치음은 상형도 아니고 가획도 아닌 거예요. 상형으로 분류할 수도 없고 가획으로 분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3의 어떤 원리인 거야. 그래서 이체라고 한 거예요. 분류되지 않는 예외적인 글자. 그래서 이거는 이체자. 그러면 이런 글자는 왜 만들었나요? 생각하겠죠. 이런 발음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어에 이런 발음이 있으니까 발음을 표기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만든 거지. 즉 글자가 필요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이 글자를 만들 때 적용되는 창제 원리가 상형도 아니고 가격도 아닌 거야. 그냥 다른 원리가 여기 적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세종이 뭐 따로 새롭게 뭐 새로운 제3의 원리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상형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야. 그냥 이체자라는 거야. 보류. 그 이런 게 있어.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 세 개의 공통되는 원리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멋지게 상형 원리, 가액 원리, 이체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딱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깔끔할 것 같은데 내가 개발자면은 굳이 이렇게 미분류 이런 거 하지 않고 야 상형 원리다, 야 가액 원리다, 그리고 야 이거는 뭐 공통의 원리가 또 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 뭐냐면 이 글자를 만든 거 기본자에 획도한 거 맞거든요. 이 글자도요, 리을요. 이거 기본자에 획도한 거 맞아요. 맞잖아. 니은에다가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 획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것도 기본자에 획도한 거 맞아. 이응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이체자 세 개가 기본자에 획을 더한 거 다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뭐 또 다른 제3의 가획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왜 그러냐? 이거는 획 더했는데 발음이 기본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거는 획을 더했는데 기본자하고 발음이 조금만 달라요.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그것만 달라요. 이거는 획을 더하긴 했는데 기본자하고 성격이 유사해. 성격은 유사한데 공기가 흘러내리는 방향만 달라. 획 더하긴 했지만 달라진 발음들이 다 제각각이야. 공통 원리가 없다고. 획을 더한 만큼 뭐가 달라졌다를 공통적으로 워딩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다르다고. 다 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공통 원리로 싸잡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오히려 안 정확한 거야. 그래서 세종은 그냥 이체자에 적용되는 원리를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고 그냥 이런 게 있어. 이건 예외적인 거야. 얘는 상형도 아니고 가액도 아니야. 그냥 이체자야. 그냥 공부해. 이렇게 된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종의 개발자의 뜻을 받들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형 아니라는 거죠. 가격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좀 특수한 글자라고 생각할게요. 그러고 끝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 요소는 있어요. 기본자의 획을 더해 만들기는 했어요. 획을 더해 만들기는 했는데 그 획이 소리의 세기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건 가액은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볼 건데
반치음은 아까 공부했어요. 이게 발음 어떻게 한다고 알려드렸죠. 그죠? 그리고 잘 보시면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가 전부 디자인 컨셉이 동일하죠. 맞잖아. 기본 모양은 다 동일해. 기본 모양은 다 동일합니다. 전부 기본자에서 파생된 글자들이에요. 발음은 이제 이거는 기본자보다 센 발음이고 그죠? 가획이니까. 얘는 이제 유성음 버전으로 발음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리을요. 리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쓰니까. 이 글자 쓰니까. 이거 흐름소리잖아. 흐름소리. 얘는 물론 이제 울림소리고 비음이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컨셉이 다 동일합니다. 다 이 기본적인 니은의 모양을 변형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요. 그래서 리을이 이체자다 기억하면 돼.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체자의 상위권 컨텐츠입니다. 어느 정도의 상위권 컨텐츠냐면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러 그 기출문제 있거든요. 경원 중에서 아주 유명한 기출문제 있는데 요거를 세마에들 풀려보면 정답률이 20% 정도 나옵니다. 거의 다 틀린다는 소리죠.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봅시다.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걸 가족사진 찍는 거에 비유하거든요. 자, 이 글자들이 가족사진을 찍으러 갔다고 생각합시다. 목구멍 소리 집안 사람들이 다 출동해서 목구멍 소리 패밀리 하면서 가족사진을 찍었어. 그러면 이제 이 얘네들도 질 수 없죠. 얘네들도 가서 가족사진 찍었어. 인생 네컷 찍은 거야, 가서. 얘네들도. 자, 이 네 가족들의 가족사진을 다 보세요. 다 닮았어. 그 실제로도 그렇잖아. 여러분들 가족 사진 찍으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왜 엄마 아빠고 자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니까 다들 비슷할 수밖에. 그게 생물학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니은, 디귿, 티읕, 리을 다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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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집안이 문제야. 이 집안 사람들 가서 가족 사진 찍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분명히 그날 돌아와가지고 이 애기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할 거야. 엄마, 나는 왜 엄마 아빠랑 다르게 생겼어? 엄마, 나 엄마 아들 맞아? 나 진짜 엄마 아들 맞아? 엄마가 나 낳았어?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 나 진짜 엄마 아들 맞아? 엄마 내가 학교에서 목구멍 소리 애들 가족 사진 봤거든? 목구멍 소리 가족 사진 봤거든? 근데 목구멍 소리 아빠 나랑 똑같이 생겼던데? 이게 문제.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어떤 문제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보면은 얘만 뭔가 이상해. 갑자기 디자인 컨셉이 바뀌어. 자, 봐봐. 이게 기본자야. 가액자야. 이게 이체자. 에? 왜 얘만 이렇게 생겨? 다른 거는 다 유지가 되잖아요. 이 디자인 컨셉이 다 유지가 되잖아. 다른 거는. 저 봐봐. 형태들이 다 유사하잖아. 기본자에서 다 변형된 것들이야. 다 변형. 근데 왜 얘만 이 모양이냐고. 이게 이체자의 첫 번째 상위권 컨텐츠. 이게 왜 이런 것인가? 왜 이런 것인가? 세종이 여기 대해서 답을 밝혀요. 세종이.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이제 그래가지고 개발자에게 가서 물어본 거겠죠. 전하, 왜 저는 내 부모의 모양을 닮지 못한 것입니까? 저는 왜 저 옆집 아저씨의 모양을 닮은 것입니까? 제 출생의 비밀은 무엇이옵니까? 개발자가 답변합니다. 개발자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한 건 아니고 이유가 있다. 너한테 네 부모의 목소리를 물려주지 않은 것은 네 부모의 형태를 물려주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면 사실 너는 이 어금니 소리 동네에서 태어난 아이는 맞다. 즉 너는 이 집안 자식이 맞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맞아. 너는 어금니 소리가 맞아. 너 영국애은 맞아. 네 모양이 네 부모와 다르긴 하지만 너나 네 부모나 소리 나는 위치는 똑같아. 다 영국애음이야. 그런데 네가 가진 영국애음으로서의 소리적인 특징은 네 부모보다는 목구멍 소리하고 훨씬 더 닮았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너는 유전자는 목구멍 소리 아저씨에게 받았지만 태어난 동네는 어금니 소리야.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이걸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네 발음이 뭐지? 옌니형 발음 알려드릴게요. 옌니형 발음이요. 옌니형은요, 내가 이거 글자, 이거 쓰면은 바로 발음 뭔지 이해돼. 이거 써볼게. 내가 500년 전 훈민정음 스타일로 내 이름 써볼게. 알았죠? 훈민정음 스타일로 내 이름 쓰는 거야. 이게 훈민정음으로 쓴 내 이름이야. 여기가 발음이 뭐예요? 종성이응.
앙이죠. 응. 내가 맨날 종성이응, 영국의 이응, 비음이응. 내가 맨날 비음이응 얘기하면서 이거 발음이 앙이라고 했잖아. 앙. 야에서 봐봐. 야에서 뭐만 하면 돼. 야앙, 야앙, 여앙. 뭔지 알겠죠? 이거 종성이응이야. 종성이응. 비음이응이요. 비음이응이 현대문법적으로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래서 현대문법 모르면 안 된다고 이게. 현대문법 지식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돼. 종성이응 어디 소리야? 발음 기관이 어디야? 종성이응. 여린 입천장이야. 연국에라고 연국에. 연국에는 무슨 소리? 어금니 소리. 영국에는 어금니 소리. 그러니까 이 종성이응은 어금니 소리가 맞아요. 실제로 목 조르는 데서 나는 거야. 자, 목 조르는 소리가 기억 영국이라 그랬잖아. 깍깍깍. 요거를 그대로 코로 보내면 돼. 까까까까까 이 소리 맞아요. 그래서 세종이 말하는 거야. 너 영국에는 맞아. 너 어금니 소리 맞아. 너 그 동네, 너 그 집 자식 맞아. 그런데 네 유전자는 너희 아버지가 준 게 아니야. 왜 그러냐? 자, 잠깐만. 요거 종성이형이라 그랬잖아요. 요거 종성이형이라 그랬잖아. 세종이 말합니다. 이게 어금니 소리인 것은 확실하다. 맞다. 세종도 확실히 알고 있었어. 이게 어금니 소리인 건 맞다. 그런데 이 소리의 특징은 이 연구계음 기본자보다 목구멍 소리하고 훨씬 더 가깝다. 이 목구멍 소리 이응하고 옛 이응하고 아주 근본적인 유사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종이 얘한테 모양을 준 거야. 이 목구멍 소리의 모양을 준 거야. 소리적으로, 사운드적으로 이 목구멍 소리의 사운드하고 이 옛능의 사운드가 유사한 아주 근본적인 유사점이 있었기 때문에 모양은 목구멍 소리의 모양을 주고 발음은 어금니 소리 발음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거야. 이게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야. 소리와 형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걸 묻는 거야. 어렵게. 그래서 일단 정리를 먼저 할게요. 아직 100%안 될 거예요. 제가 설명 다 안 했거든. 일단은 정리를 먼저 할게요. 옛니은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리는 뭐다? 아음입니다. 소리는 아음이에요. 그런데 글자의 형태는 어디서 왔다? 후음에서 옵니다. 글자의 모양이라고 해도 돼요. 종성이응.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옛니응 발음은 사라진 게 아니야. 발음이 사라진 게 아니고 글자만 바뀐 거야. 일단 이걸 정리해놔. 이건 하루 만에 안 돼요. 이거 내가 그랬잖아. 상위권 컨텐츠라고. 일단요. 자, 소리는 어금니 소리 맞습니다. 이거 절대 부정하시면 안 돼요. 옛니응은 소리는 어금니 소리. 연국의 음 맞아요. 하지만 모양은 누가 봐도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 목구멍이잖아. 동그라미잖아. 누가 봐도 여기서 온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부정 못 하는 거예요. 개발자도 알아요, 세종도. 그래서 얘한테는 목구멍 소리 모양을 살짝 변형해가지고 글자 모양을 만들었어. 이체자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빠를 찾아가 보자고. 얘가 그러면 이제 자기 진짜 아버지를, 유전자를 준 아버지를 찾아갔어. 당신하고 나하고 도대체 뭐가 비슷한가 하고 찾으러 왔어. 자, 후음이야. 지금부터 훈민정음의 또 다른 어려운 버전입니다.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잘 듣습니다. 우리 현대문법을 쓰는 사람들은 초성이응. 자, 이거는 초성이응이잖아. 이게 종성이응이고, 그죠? 이게 종성이응이고, 이건 초성이응이잖아. 자, 우리 현대문법 쓰는 사람들은 이 초성이응, 음운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들을 때마다? 음운으로 보지도 않는 글자를 왜 만들었을까? 그럼 자리를 채우려고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고? 다른 거는 다 소리가 나는데 얘만 소리가 안 나는데 그럼 소리 안 나는 기호로 만들려고 이런 글자를 창제했다고? 목구멍의 모양을 봉떠서. 자, 잘 들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비밀을 하나 공개합니다. 현대문법에서 초성이응을 음운으로 안 보는 거는 그게 소리가 안 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초성이응은 실제로는 소리가 납니다. 나는데 우리 현대문법이 어떤 이 문법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그냥 이거 무시하기로 그냥 합의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있어요.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문법에서 예를 들어 이게 초성이응 나오면 그거 세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안녕 가스라이팅을 시키잖아. 너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성이응은 없다고 세지 마. 그렇게 가스라이팅 시키잖아. 그게 실제로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문법적인 편리함을 위해서. 세종이 있지도 않은 글자를 왜 만들었겠어? 소리도 안 나는 글자를 세종이 왜 만들어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 사람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잃어버린 초성이응의 소리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가요 훈민정음 버전으로 이것과 이것을
발음을 해드릴게요. 이 발음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납득하실 거예요. 자, 훈민정음 버전입니다. 이거 모음이죠. 자음이 없죠. 훈민정음은 이게 이예요. 이.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모음 그대로 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죠. 이. 근데 여기 자음 이응이 왔죠. 그러면 이거 소리가 달라져요. 이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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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이게 이응이에요. 이게 이응 사운드예요. 자, 일단 우리 현대문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이응의 사운드를 이름을 붙여서 특별히 구분을 합니다. 왜? 우리가 소리 없다고 했잖아. 소리 없다고 했는데 그거 무시했잖아. 근데 실제로 있는 거잖아. 실제로 있는 그 소리를 가리킬 때는 이런 말을 써요. 적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고등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문법 해설지 열어보면은 한 반 정도 이 말이 나와. 요성우두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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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자음 이응은 마찰음이에요. 마찰음. 그런데 그냥 마찰음이 아니죠. 유성 마찰음이에요. 울림소리라고. 울림소리 마찰음이에요. 자, 현대문법 지식으로 좀 공부해 봅시다. 마찰음 어떻게 소리내요?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좁히죠. 통로를 좁히고 그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마찰시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찰음, 시옷, 쌍시옷, 히읗, 세수해 이렇게 외우잖아요. 공기의 통로를 좁히고.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찰음이에요. 근데 목구멍이죠. 그러니까 목구멍을 좁혀야 돼요. 목구멍을 좁히려면요. 목구멍에 힘을 빡 줘야 돼요. 목구멍 힘 빡 주고 거기로 공기를 긁어야 돼. 유성음이니까 목청이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예요. 목구멍을 힘을 안 주면 이, 힘 주고 이거라고. 자, 이 유성우도 마찰음. 이게 이응입니다. 이게 원래 이응의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발음을 안 쓰냐? 아니에요. 써요. 내가 보통 예를 들어 이걸로 들어. 너네 이거 어떻게 읽어? 1 더하기 1. 맞지? 맞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 1 해라. 요거하고 발음이 달라요. 니들 다르게 하잖아. 이걸 할 때, 자, 1 더하기 1은 이렇게 해요. 1 더하기 1이면 퇴근을 못하는 상황인 거야. 1 더하기 1.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 이거 1 더하기 1이잖아. 1 더하기 1.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야, 열심히 1 해라. 이렇게 해. 너 열심히 1 해. 1 하라고. 아니잖아. 1 해라잖아. 1 해라. 1 해라. 1, 1, 1, 1, 1, 1, 1, 1, 1. 달라. 근데 우리는 그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다 없는 걸로 치는 거야, 현대문법은. 어떤 그 체계의 편리를 위해서. 근데 500년 전 세종대왕은 정확하게 보신 거죠. 이게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자음, 이응. 자, 요거는 이응이에요. 요거는 이예요. 이. 요거는 그냥이에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이거는 훈민정음 스타일로 쓰면은 이렇게 안 써. 그냥 일 해라야. 일. 이거 그냥 초성 없어요. 초성 없이 그냥 일이야. 초성 없이 그냥 써요.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세종어제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 소리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스토리로 들어가. 얘가 찾아왔다 그랬지. 찾아가지고 아버지, 당신은 나하고 뭐가 똑같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공부 센스 있는 사람들은 발견을 합니다. 이 두 소리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게 있죠. 발음 나는 위치는 달라. 하나는 영국이고 하나는 후음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는 달라요. 위치는 다른데 뭐가 공통이야, 지금? 요게 발견되면 네가 좀 치는 거야. 네가 학습 센스가 좀 있는 거야. 이게 발견이 되면. 둘의 공통점이 있죠. 세종이 이 둘의 모양을 비슷하게 디자인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게 공통이기 때문이야. 보여? 뭔지 알겠어? 쉬워. 다 알려줬어. 뭔데? 울림소리야. 둘 다 울림소리. 둘 다 울림소리. 그게 공통점이야. 울림소리라는 점에서 이건 울림소리 아니잖아. 이 둘은 울림소리가 아니거든. 근데 이건 울림소리잖아. 울림소리라는 점에서 얘가 소리나는 위치는 기억하고 똑같긴 하지만 기억하고 유사한 소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안 울림이고 이건 울림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 뒷동네에 갔더니 울림소리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세종이 저 이채자 옛니응은 음성의 성질로 따지면 이거하고 더 비슷하다고 본 거야. 울림소리니까. 그래서 저 이응의 모양을 준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음 나는 위치가 달라진 건 아니니까. 발음 나는 위치는 기억하고 똑같으니까 위치는 여기다 둔 거야. 그 보면은 소름이 끼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 한국어 음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야.
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요걸 이제 문제화 시켜가지고 중등 기출 문제가 딱 한 문제가 있었어. 딱 한 문제가. 경원중에서 2023년에 낸 문제. 세화여중 애들한테 그거 다 모의고사로 풀렸거든. 이거 설명하고 했는데도 정답률 20%밖에 안 나와. 그거는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도 솔직히 이해 잘 안 되잖아. 뭔 말인지. 그래서 이게 상위권 컨텐츠다. 일단은 수업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은요. 요거는 요 목구멍 소리 후음 이응하고 이체자 옛 니응은 발음이 울림소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래서 이 모양의 형태가 비슷하다. 하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어금니 소리, 연구계음이다. 그래서 위치는 여기다. 위치는 여기다. 그래서 소리는 어금니 소리, 형태는 후음라는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런 독특한 지위 때문에 고전문법 훈민정음 창제원리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걸 물어봐요. 됐습니다. 다음에서 어려운 것들 다 봤고요. 넘어갑니다. 마무리를 짓죠. 세 번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잘 봅니다. 일단요. 연서병서 개념. 요거는 쉬워요. 이 글자들을 잘 보세요. 특이하죠? 우선은 위에 있는 4개 이거부터 보시죠. 요건 어떻게 만든 거냐? 1층, 2층 있어요. 요게 1층이에요. 요게 2층이에요. 글자를 샌드위치 쌓듯이 쌓은 거예요. 요거는 이응이잖아요. 이응 위에다가 미음을 얹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비읍 밑에 비읍이고, 이건 피읍이고, 쌍비읍이고. 자, 그래서 옆에 씁니다. 이거 위아래로 썼어, 위아래로. 자음 두 개를 1층, 2층으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야. 이걸 연서라 불러요, 연서. 연서 글자, 연서자, 연서법 이렇게 부릅니다. 연서. 연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밑에 거. 이거는 1층, 2층이 아니죠. 이거는 좌우죠, 좌우. 옆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자, 이렇게 자음자를 옆으로 나란히 붙여 쓰는 거, 이거를 병서라고 부릅니다. 병서. 그래서 연서는 위아래, 병서는 좌우. 위아래로 연서, 옆으로 병서. 그런데 병서 안에도 패턴이 두 개가 있어요. 내가 늘 말하는 거, 지능의 핵심은 패턴 인식이다. 잘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요거는 같은 걸 나란히 두 번 쓴 거야. 쌍둥이를 만든 거야, 쌍둥이를. 같은 걸 나란히 두 번. 그 이거는 서로 다른 걸 나란히 여러 번 썼죠. 세 개짜리도 있죠. 세 개짜리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은 걸 이렇게 두 번 쓰는 것을 각자병서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걸 나란히 쓰는 것을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용어니까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거죠. 그래 알겠어요. 이런 게 연서고 이게 병서겠네. 오케이 하시면 돼. 근데 자,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끝날 때까지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 들어. 지금 여기 있는 연서 글자, 병서 글자 있죠. 자, 이 연서 글자, 병서 글자는 세종이 창제한 글자가 아닙니다. 뭐 말인지 모르겠지. 다시 말해볼게요. 이 연서 병서 글자는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 28글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 28글자는 아까 봤듯이 자음 17개, 모음 11개 그거예요. 그 자음 17개, 모음 11개 이거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당연히 포함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야, 세종이 이런 글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세종은 뭘 만들었어? 세종은 미음을 만들고 이응을 만들었어요. 세종이 만든 글자는 미음, 이응인 거야. 이거는 뭐니? 그냥 미음하고 이응을 붙여놓은 거야. 그냥 붙여놓은 거라고. 이 글자는 세종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세종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썼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걸 별도의 글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운 뭔가 별도의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기존 글자를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써도 된다. 기존의 글자를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일종의 글자 사용법인 거야, 이게. 훈민정, 세종께서 만드신 이 글자,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내가 미음도 만들고 이응도 만들었는데 니들 미음 하나 가져오고 이응 하나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소리를 표현해도 괜찮아. 그래도 돼. 이런 차원인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훈민정음 창제 글자로 보시면 안 돼요. 창제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창제 원리도 적용이 없어요. 이 글자에 무슨 창제 원리 어쩌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연서병서는 뭐냐? 연서병서는 창제 원리가 아니에요. 글자를 사용하는 방법, 운용하는 방법이라고. 기존에 있는 글자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글자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꿀팁. 이러면 다른 소리도 표현할 수 있지롱 하는
글자의 활용 방법인 거지 글자를 새롭게 만들어낸 창제 원리는 아니에요. 됐습니다. 이거는 더 말을 안 할 겁니다. 그냥 힘들면은요. 이거는 28글자에 안 들어간다 알고 있으세요. 이거는 28글자에 안 들어간다. 기존 글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됐습니다. 자, 연서법에서 이야기 하나 하고 가죠. 자, 연서 글자는요. 이론적으로 이 네 개밖에 없어요. 연서 글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연서 글자는요. 이게 전부 입술 소리잖아. 입술 소리에서만 나옵니다. 연서 글자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사용된 연서 글자. 그러니까 실제 언어 생활에서 백성들이 실제로 썼던 글자는 이 네 개 중에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서 글자 중에서 요것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나머지도 있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은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나게 되는 연서 글자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해요. 이건 이름을 아셔야 돼요. 이름 적을게요. 이건 세화 물어볼 거예요. 강나연 선수가 알 거예요. 강나연 선수. 너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네가 알 거라서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 이름 좀 불러주세요. 안 돼. 왔다. 세화 찾고 있다, 지금. 서연아, 네가 하자. 이거 이름 뭐니? 이서야, 이거 이름 뭐야, 이름? 왔다. 자, 또 적어. 원래 이제 배우고 잊어버리고 배우고 잊어버리고 배우고 잊어버리고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순경음 비읍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는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도 하는데요. 순경음 비읍입니다. 이름이 순경음 비읍. 발음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비읍하고는 달라요, 발음이. 근데 쉬워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이름만 알고 계세요. 순경음 비읍. 자, 그러면 말이다. 윤호야. 이게 순경음 비읍이면은 이거는 이름 뭘까? 신경 비읍. 그렇겠지. 그럼 나머지 것도 다 할 수 있겠죠. 나머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 종성부영 초성 나오죠. 요건 아까 설명드린 바로 그겁니다. 종성부영 초성. 요거 의미가 뭔지 알고 계시면 돼요.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자음은 일단 마무리입니다. 우리 교재로 나중에 좀 이따 또 정리하고 모음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모음은 자음보다는 쉽습니다. 그런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음보다는 할만한데 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좀 갈게요. 자, 모음도 기본적으로 창제 원리, 즉 디자인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형의 원리, 합성의 원리. 자, 모음도 상형, 즉 어떤 다른 대상에서 디자인 컨셉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에요. 이거는 쉽죠. 아무도 안 틀려요.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직관적인 거라서. 자,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아래아 글자를 만들고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으,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이, 이렇게 세 개의 기본 모음을 만듭니다. 한글은요, 후민정음은요, 이 세 개의 기본 모음을 가지고 다른 수많은 모음을 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기본 모음이 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글자들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게 어디서 효과를 발휘하냐면 키보드 자판 같은 거 만들 때. 즉 뭐냐면 버튼 3개만 가지고 모음 입력하는 게 가능해요. 단언컨대 이런 글자 이거밖에 없어요. 버튼 3개로 한국어의 모든 모음을 다 입력할 수 있어. 심지어 한국어의 없는 모음까지도 입력할 수 있어요. 그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아무튼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가 3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훈민정음의 기본자, 자, 훈민정음의 상형자는 모두 몇 개입니까? 8개예요. 자음 상형자 5개, 모음 상형자 3개. 그렇게 해서 상형자는 총 8개입니다.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글자는 총 8개예요. 이런 것도 학교 선택지에서 물어봐요. 그리고 애들이 왜 5개 아니에요? 혹은 왜 3개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안 되겠지. 됐고. 자, 합성의 원리. 이거는 쉽습니다. 일단요, 합성은요, 기본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본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건데, 자, 초출과 제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출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나 직관적이죠. 딱 보는 순간 알겠죠. 자,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초출 글자 오. 요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래아 찍고요. 그 밑에다가 땅을 깔면 돼요. 그럼 이게 오예요. 자, 아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세우고요. 그 사람의 오른쪽에다가 아래아를 찍으면 돼요. 이게 아예요. 이거는요. 땅을 깔고요. 땅 밑에 아래아를 놓으면 돼요. 이게 우죠. 여기는 아래아 찍고 사람을 세우면 돼. 이게 어예요. 자, 이렇게 아래아와 다른 기본자, 땅과 사람, 이 땅과 사람을 아래아와 조합을 한 거죠.
그렇게 조합해서 경우의 수 네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초출자입니다. 그래서 초출자는 어떻게 만들었다고 워딩을 하냐면 기본자끼리 결합해서 만들었다고 말해요. 일단 기본자 나오고 그것들끼리 결합해서 거기서 초출자를 뽑아낸 거죠. 그러면 제출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제출자 레시피가 좀 예민해요. 제출자는요, 그냥 안 나와요. 일단 초출자가 먼저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이죠. 그래서 제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출자의 아래아를 한 번씩 더 결합한 거라고. 초출자 나왔잖아요. 초출자의 아래아를 한 번 더 찍으면 이건 제출이죠. 여기도 초출자의 아래아 한 번 더 찍으면 또 제출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시피를 먼저 정리를 해보죠. 초출자는요, 교과서에 있지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초출자는 기본자끼리 결합입니다. 기본자끼리 합성이라고 말을 할게요. 합성의 원리니까 이게. 그러면 제출자는요, 일단 기본자의 아래아를 두 개 찍는다 이러면 안 돼. 기본자의 아래아 두 번 결합한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일단 초출자를 먼저 만들어. 초출자의 아래아를 한 번 더 합성하는 겁니다. 이게 제출자 레시피예요. 그래서 교과서 워딩대로 하세요. 기본자의 아래아 두 번 찍었다. 이거 그 선생님 기본자의 아래아 두 번 찍은 거나 초출자의 아래아 한 번 더 한 거나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안 달라. 결과적으로 안 달라. 안 다른데 워딩을 표현을 그렇게 해야 돼. 표현을. 창제자의 그 워딩을 살려줘야 돼. 야, 한 번 찍으면 초출이고 두 번 찍으면 제출이다. 이게 아니야, 창제자는. 기본자끼리 결합해서 초출을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 아래아를 한 번 더 결합해서 제출을 만든다. 이게 창제자의 워딩이야. 됐어요. 자, 그렇게 초출자, 제출자까지 나왔습니다. 자, 합성의 원리는 그래서 합성자가 8개인데 8개 중에서 초출이 4개, 제출이 4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러면 모음 11개가 다 나왔어요. 이게 세종이 창제한 모음 11개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민한 얘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표에 모음 11개는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이것만 세종이 창제한 모음이에요. 아까 자음 17개, 모음 11개 합쳐서 28개라 그랬죠? 자, 28개를 다 소개한 겁니다. 근데 옆에 보세요. 옆에 다른 모음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자, 잘 들어요. 이 두 개가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모음의 가장 어려운 게 시작됩니다. 모음, 저기 합용자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요 합용자는요, 세종이 창제한 모음이 아니에요. 이거 아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연서글자, 병서글자는 세종이 창제한 모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뭔데? 세종이 창제한 글자를 그냥 붙여서 쓴 거라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합용자도 마찬가지야. 합용자는요, 세종이 만든 글자가 아니라 세종이 만든 글자를 그냥 두 번, 세 번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었겠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글자를 보세요. 이 글자를 현대인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전부 다 와! 라고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와가 아니에요. 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 옆에다가 아를 쓴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오아예요. 이게 합용자. 다시 말해볼게요. 이거는 오 옆에다 아를 쓴 거라고. 오라는 모음은 세종이 만들었죠? 초출자잖아. 그 옆에 아라는 모음 세종이 만들었죠? 초출자잖아. 초출자 오 옆에다가 초출자 아를 그냥 쓴 거야. 오 다음에 아를 쓴 거라고. 그래서 오아예요. 이게 합용자를 읽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읽을 수 있겠죠. 얘는 뭐예요, 그러면? 요야겠죠. 요야겠죠. 그렇겠죠. 요야. 자, 그럼 계속 읽어봅시다. 이거 뭐예요? 우어겠죠. 이거는 유여겠죠. 그래서 이제 니들은 이 글자를 읽는 애들인 거야. 니들은 이걸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이 없는 애들은 고전할 때 이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요 한다고. 그게 무식한 거지. 창제 원리를 모르는 거잖아. 합용자 개념을 모르는 거라고. 그냥 이해해주고 니들은 그냥 읽어. 아 이걸 못 읽는구나. 훈민정음인데 라고 하면서. 이거 합용자잖아. 유여. 유여예요. 이걸 유여라고 읽는 게 뭐 어려운 일인가?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합용자들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아 나왔으니까 좀 얘기하고 하죠. 아래아를 한 다음에 아래아는 소실 문자죠. 발음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요 발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할 겁니다. 비슷하게라도. 솔직히 나도 100% 정확하게는 못해요. 근데 이게 현대에는 어디에 남아있냐면 제주방언에 남아있어요. 제주방언에 이 아래아 발음이 남아있습니다. 제주도 혹시나 가게 되면 한번 갔다 와봤겠지만 그 호텔 많은 그 해안가 말고요. 거기는 이제 외지인들도 많고 그래. 정말 제주인들이 오랫동안 산 동네가 있어. 약간 올라가야 돼. 중산간 지역으로 좀 올라가야 돼. 그럼 거기 농사 짓고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 로컬들, 막 100년씩, 200년씩 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가게를 가면 돼. 그분들이 운영하는 조그만 가게나 밥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대화를 좀 해보면 돼. 그러면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 한 40대, 50대만 돼도요, 있어요. 이 발음이.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 그 발음은 들으면 우리가 알아. 저게 아래하다라는 걸 알게 돼. 확실하게 구분이 딱 돼 있어. 다른 모음하고. 듣는 순간 귀에 딱 꽂혀요. 아래하다. 그거 한번 경험해봐.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 나 같은 경우. 나는 듣는 순간 저것이 아래하구나 했어. 근데 내가 발음하기는 힘들어. 내가 그걸 재현하기는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소실됐겠지. 어쨌든 이게요. 세종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게 후설 모음이에요. 발음할 때 혀가 좀 뒤로 가요. 그리고 목구멍을 좀 넓히면서 발음해요. 세종의 표현에 따르면 깊은 소리라고 그래. 혀를 오그라뜨리는 깊은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대학자들은 이게 후설 저모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후설 저모음이라서 실제로 발음하면은요, 이게요, 아보다는 어에 가까워요. 좀 어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아도 있어. 아도 있는데 어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와 아 사이 어떤 경계인데 애매하진 않아요. 듣는 순간 딱 느낌은 오는데 내가 재현하기는 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어에 가깝게 발음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어인데 혀를 좀 더 뒤로 밀고 발음해서 어의 느낌을 하시면 돼요. 우리 그냥 어는 어잖아. 중모음이잖아. 어인데 혀를 더 깔고 어. 그래서 똑같이는 못해. 이게 안 되면 뭐 이게 뭐 브락락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구분할 줄은 알아야 돼. 아래아 발음을 구분해서 뭔가 다른 소리로 할 줄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로 하겠습니다. 어로. 어인데 조금 입을 더 벌린 어로 하겠습니다. 자, 힘들면 아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이거 합영자 읽겠습니다. 합영자 읽는 게 실력이거든요. 모음은.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어이, 어이. 이거는 요거, 오이, 요거, 아이, 우이, 어이, 요이, 야이, 유이, 여이, 오아이, 요야이, 우어이, 유이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전문법 배우면 이런 글자들이 나오면 애들이 기겁할 거거든. 기겁하고 책 찍고 막 난리 날 거거든. 그때 편안하게 읽어주세요. 아, 이거 이렇게 읽는 거야 하면서 편안하게 읽어주세요. 네.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되게 좋은 지적을 했어. 보통 초출자들은 전부 아래아와 합성을 해. 얘는 아래아 합성이 아니지. 얘는 땅하고 사람하고만 합성이. 땅하고 사람 합성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땅 옆에 사람을 쓴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자, 이거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내신하면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 요 글자하고 요 글자의 차이가 뭔지를 파악하세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요 글자와 요 글자의 차이. 이거는 합성자예요. 세종이 기본자끼리 합성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글자예요. 이건 합성자. 이거는 합영자예요. 이거는 세종이 만든 글자가 아니라 그냥 글자가 두 개인 거예요. 아래아 다음에 이야. 그래서 발음도 이거는 아래아 발음하고 이를 발음하는 거예요. 이.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글자예요. 어야, 어. 그래서 만들어진 원리가 달라. 얘는 창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합성자고 이거는 그냥 단순 합용자. 재료는 똑같지, 재료. 이 글자를 사용하는 데 들어간 재료는 똑같지. 이것도 이와 아래하고요. 이것도 이와 아래하잖아. 그런데 글자의 디자인 원리가 다르다고. 이거는 아예 이와 아래아를 합성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독자적인 글자고요. 이거는 그냥 아래아 다음에 이를 발음하는 것뿐이야. 합용자일 뿐이야. 좋은 지적입니다. 자, 요것도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 합영자 개념하면 이제 시험 준비하고 이럴 때 애들이 이걸 막 외우고 있을 거예요. 합영자를, 의, 오이, 오아 이러면서 막 외우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지니 아이들은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안 외우고 이 기본 모음표에서 끌어내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봐놓으세요. 나중에 내신할 때 삽질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대로 그냥, 이거 기본 표만 외우면 내가 다 이거 합영자 다 쓸 수 있겠네라고 알고 계세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일단 요 기본 합용자, 양성 합용과 음성 합용 요 두 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뭐를 두 번 하면 돼? 이거잖아. 그쵸? 이거는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오아와 유야는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다음 이것도요. 뭐예요? 우어잖아. 그쵸? 그리고 이거는 유여잖아. 그러니까 일단 표가 일단 이렇게는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음표를 알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봐. 이 상태에서 이 글자들 뒤에다가 다 이를 붙여볼게. 자, 아래하죠. 아래하 다음에 의 이렇게 되겠죠? 요거 뒤에 이 붙이면 뭐야? 오이, 아이, 요이, 야이, 오아이, 요야이. 자, 이거는 의, 우이, 의, 유이, 여이, 우어이,
유여이. 자, 어때요? 이 표에 그냥 이만 붙이면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죠. 그런데 이걸 외우지 말라고. 이걸 외우고 있으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표 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끌려 나와요. 뭐 하면 돼? 이만. 중성 글자인 이만 여기다 합용을 해버리면 끝나. 됐습니다. 자, 모음 봤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음, 모음, 그리고 거기서 좀 어려운 것들 포인트까지 전부 다. 교재를 빠르게 정리하고 문학으로 빨리 넘어가 보죠. 교재 열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시대 구분하는 로드맵 알려드리면서 요거 한번 했었어요. 자, 중세국어 시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 훈민정음 창제론도 기억하라 그랬고 이걸 기준으로 중세 후기와 전기가 나뉩니다. 근대국어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근대국어고요. 우리 현대식으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합용자를 아이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세국어는 아이, 의 뭐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그걸 현대식으로 에, 어, 아 이렇게 읽는 건 근대국어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근대국어는 좀 수월해. 읽기 쉬워. 근데 중세국어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이게 이제 나온 김에 조금 그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 훈민정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거긴 하지만 미리 좀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사이로 사이로 중세국어 이건 중세국어거든. 그래서 이거는 세로라고 읽으면 안 돼. 근대국어는 이걸 세로라고 읽어. 중세국어는 사이로. 왜? 합용자니까. 사이로. 그래서 합용자 보는 게 실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것도 내 일을 이러면 안 돼. 내 일이 아니야. 나이 일을, 나이 일을, 나이 일을 이렇게 해야 돼. 여기도요. 여기도요. 마침내 아니요. 뭐 첨나이, 뭐 첨나이. 네 나이로 읽어야 돼. 나이, 나이. 그리고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이거 다음 시간에 수업한 다음에 이걸 외우게 할 거예요.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볼게 차례대로. 자, 내가 읽어볼게 이거. 자, 니, 르, 고, 셔, 헐. 헐 하고 이거 헐 아니고 헐 하고 끊어줘야 돼. 왜 그러면 여린 이웃이 있거든. 이 여린 이웃이 마찰하면서 하면서 소리를 끊어주는 게 역할이야. 헐 이렇게 돼. 헐 아니고 헐 이렇게 돼. 니르고저 헐 바이이셔도 자 이게 바이입니다. 바이 바이에서 니르고저 헐 바이이셔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된이응이라는 건데 된 소리인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냥 이응을 세게 발음하면 돼. 하이여 이렇게 하이여 이렇게 나중에 없어져. 나중에 없어져 이거. 자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디용이죠, 디용. 종성이응. 종성이응. 우리는 중이지만 그때는 디용이었어요. 좀 더 중국어에 가깝죠. 디용, 디용, 뭐 이런 거요. 이거. 셩, 셩. 이건 어떻게 할래? 버익, 버익. 합용자잖아. 아래와 다음에 이. 합용자잖아. 버익. 어린 버익셩, 어린 버익셩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거? 아예요. 이거를 달아라고 하면 안 돼. 이거를 다라 이러면 안 돼. 달아 아니야. 달아예요. 달아, 달아. 만약에 달아였으면 처음부터 달아라고 썼을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썼을 거야. 세종이. 만약 달아였으면 그러면 달아라고 읽으면 돼. 근데 굳이 이렇게 썼잖아. 이거는 달 다음에 아를 하라는 거예요. 유성우도 마찰음을 발음하라는 거예요. 달아 이렇게.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거 공부합니다. 있고.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창제 정신을 정확하게 배울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일단은요, 이게 다음 복태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근데 쉬운 거라서 이거 좀 자습해가지고 다음 복태를 맞도록만 좀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딱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읽어보세요. 자주정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 자주정신. 뭐 그런 거. 백성 사랑해. 쉬워. 실용정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확장해서 아예 정식으로 다시 배우는 걸로 하고 요거는 오늘 안 합니다. 복태 나오면 맞아만 주세요. 그냥. 자, 제자 올려왔어요. 자음 17개, 개수합니다. 훈민정음 28개인데, 자음은 17개, 모음은 11개. 자, 그 중에서 없어진 거 4개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옛니응, 반치음, 여린이읒, 아래야, 요 4개요. 이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써보라 그러면 다 쓸 줄도 알아야 돼. 고등학교 가면은 이게 사라진 순서도 기억을 해야 돼. 몇 세기에 뭐가 없어지고, 몇 세기에 뭐가 없어지고, 그것까지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요 4개, 이름과 이 형태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가액의 원리 왔습니다. 별표 쳐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데 획이 더해진 만큼 소리가 세집니다. 기본자에 획을 더하고 소리가 세집니다. 1차 가획과 2차 가획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리을이나 반치음이나 옛니은 요 세 개, 요거는 획을 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소리가 세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특이한 글자, 분류할 수 없는 글자, 그래서 이체자라고 부릅니다. 절대 이게 가획이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요 됐고, 그 밖의 방법, 이거는 글자 운영 방법이라 그랬죠. 병서는 옆으로 나란히, 연서는 위아래로, 병서 안에서도 각자 병서와 합영 병서가 존재했습니다. 넘어가죠. 자, 모음 제자 원리입니다. 모음도 상형 원리로 기본자를 만듭니다. 상형은요, 천지일입니다. 아주 쉬운 거죠.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거예요.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고요. 자, 합성의 원리. 레시피가 다르다 그랬죠. 초출자는 기본자끼리 결합한다 그랬고요. 제출자는 초출자의 아래아를 한 번 더 결합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합용자요. 합용자는 그냥 합하여서 쓴 거예요. 글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글자를 그냥 합쳐서 써놓은 거예요. 오 옆에 R을 쓴 거야. 참고로 이거는 폰트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현대로 표현할 방법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요야입니다. 요야. 요야라고 좀 해놓으세요. 이게 요야. 요야를 폰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국어하는 사람들이 이 한글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고전 표현 때문에 그래요. 이게 MS 워드 이런 데서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아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한글 한컴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나마 이런 거라도 쓸 수가 있어. 고전이 그래서 힘들죠. 넘어갑니다. 자, 훈민정음 표기 방식 나왔는데요. 요거는 간단한 개념 딱 하나만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훈민정음은 음소문자라는 말이 있어요. 음소문자인데요. 쓸 때는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합니다. 자, 음절 단위 모아쓰기. 요 개념 하나만 공부하겠습니다. 요게 뭔지 알려면 일단 음소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음소는요, 이게 우리 문법 기본기인데, 이게 알만한 분들한테 물어. 윤호야, 음소 뭔지 알지 너? 음소가 이것과 이것을 음소라고 하거든. 해봐. 뭔데? 음소. 음소와 운소가 있잖아. 음소는 이것과 이거야. 잉? 자음과 모음. 알지? 잠깐 버퍼링 걸렸죠. 음소는 자음 모음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고 합니다. 운소는 비분절 음은 소리의 길이죠. 자,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음소 문자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가지고 있는 글자다 이 소리예요. 자음 따로 모음 따로 글자가 있고 그걸 조합해서 발음을 표현하는 글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음소 글자지만 다른 음소 글자가 하지 않는 방식으로 글자를 써요. 무슨 말이냐? 자, 음소 글자가 로마자도 음소 글자가 있거든요. 영어요, 영어. 영어도 음소 글자야. 근데 내가 우리 한국어를 영어처럼 써볼게. 영어 쓰는 것처럼 써볼게. 자, 어떻게 썼어요? 영어처럼 썼죠. 옆으로 그냥 쭉 이었잖아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그냥 이었잖아요. 자, 이게 영어가 쓰는 스타일이죠. 이런 거를 언어학에서 뭐라 부르냐면 풀어쓰기라 불러, 풀어쓰기. 음소 문자를 풀어 쓴다고 말해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안 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써요?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자, 보세요. 반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죠?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반을 쓰고요. 요거를 또 한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사각형 안에 집어넣죠. 요 사각형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다, 우리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하나의 사각형 안에 패키지, 포장을 예쁘게 하죠. 사각형 안에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래서 써보면 반, 밥, 습, 니, 다 이렇게 쓰잖아요. 단언컨대 자음 모음을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글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글자가 이렇게 하는데. 일단 로마자 계열은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쭉 옆으로 풀어버리고. 한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한자는 음소 문자가 아니거든. 일본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일본어도 음소 문자가 아니거든. 일본어는 자음 모음이 따로 없어요. 배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음소 문자인데 음소 문자이면서 동시에 음절 문자의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절 문자라고 그랬죠? 음절 문자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자, 이게 하나의 음절이잖아. 음절이 문법적으로 뭐예요? 발음의 최소단위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글자를 딱 한글을 딱 보는 순간 와 우리가 발음을 몇 번 하면 되겠구나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 글자 딱 보는 순간 내가 5번 발음하면 되겠네. 반갑습니다라고 5글자로 발음하면 되겠네고 눈에 딱 들어와요. 영어는 그게 안 돼. 그래서 너네 영어 사전 찾아보면 좀 긴 단어 찾아보면요. 영어 사전에
점이 중간에, 글자들 중간에 점이 찍혀 있는 게 있어. 그런 거 본 적 있죠? 이거 내가 찾아 보여준다. 영어 사전에서 좀 긴 단어를 찾아보면은 뭐 네, 해볼게. 뭘 찾을까? 뭘 찾을까? 뭐. 이게 또 이거부터 영어. 잠깐 영어. 아 바쁜데. 이런 건. 자, 영어 사전에서 단어 찾으면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놨어 이렇게.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음절 구분 표시야.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음절로 발음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한국어에는 이런 필요가 전혀 없죠. 왜? 글자 자체가 음절 표기야, 우리는. 한 글자가 한 음절이니까. 그래서 글자 수를 세보면 이게 몇 음절인지가 바로 나와. 그래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다? 가독성이 아주 좋아져요. 글자를 일단 써놓으면은 이걸 읽는데 큰 문제가 없어. 가로로 쓰든, 세로로 쓰든, 대각선으로 쓰든, 회오리로 뱅뱅뱅뱅 돌리든, 우리는 한글을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를 회오리로 돌렸다고 생각해봐. 이거 힘들어. 이게 한글 디자인의 장점입니다. 한글이 이렇게 음소 문자로 창제는 되었지만 쓸 때는 음절 단위로 모아서 음절로 쓰도록 되어 있다. 음소 문자와 음절 문자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진보되어 있는 글자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것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독성이 매우 좋다.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면 돼요. 거의 존재하는 글자들 중에 거의 뭐 가독성으로는 이게 원탑입니다. 그래서 한글 글자는 디자인에 활용하기도 되게 좋아. 막 이렇게 흩어놔도 읽을 수가 있어서 타이포그라피 이런 거 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됐습니다. 넘어가죠. 문제는 안 풀 거예요. 문제는 상당히 쉬울 겁니다. 독해도 아마 쉽지 싶어요, 내 생각에. 자, 일단 이렇게 오늘 문법 수업을 마칩니다. 오늘 문학은요, 길게 수업을 못해요. 그 포인트만, 중요한 포인트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갈 겁니다. 화장실 정수기 한 3분 만에 빠르게 다녀오세요. 솔직히 작품은 좀 중요하긴 한데 오늘 진도가 문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수업에 강약을 두는 편입니다. 문학과 문법 중에 문법이 중요하다 그러면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하고 문학은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혼자 공부하기 힘든 것들, 그 중요한 포인트만 빨리빨리 잡을 거예요. 좀 자세한 설명은 다 생략하고요. 원을 바로 오시고요. 암송 시가 예전에 한번 암송한 적이 있는데, 자, 이 본문 보면서 할게요. 7쪽. 예전에 한번 암송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한번 읽고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 작품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두 개. 딱 그거 잡고 다음 작품 넘어갑니다. 자, 먼 후일 한번 읽어볼게요. 김소월 먼 후일.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남으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남으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안이 있고 먼 날 그때에 잊었노라. 자, 뭐 할 것 같아요, 일단? 삼음보. 자, 삼음보죠. 삼음보의 음보일이죠. 김소월이니까 삼음보죠. 김소월 시 중에 삼음보 아닌 거 있었어요? 김소월 삼음보입니다. 그리고 진이에서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 있죠. 삼음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이꼴 민요죠. 이게 돼야 돼. 이게 삼음보 민요적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게. 삼음보는 민요적 우리 전통 율격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 따져보세요. 글자 수. 먼, 훗, 날 3개, 당신이 3개, 찾으시면 4개.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딱 빼놓고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여기만 2, 4, 4고요. 나머지 모든 행이 다 3, 3, 4야. 맞죠? 이렇게 글자 수를 일정하게 맞추는 운율을 뭐라 그럽니까? 33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64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요즘 교과서들은 다 334라고 해요. 그냥 334라고 하세요. 됐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끝에서 잊었노라. 뭐예요? 동일한 단어 반복이죠. 단어 반복. 시어죠. 시어의 반복. 시어를 반복하면 운율이 생겨 안 생겨? 생겨. 반복으로 운율을 만든다. 기본기잖아요. 기본기. 자, 시어 반복으로 운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 2, 3년은 잘 보면요.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1, 2, 3년은 전부 다 당신이 뭐 하면 나는 뭐. 당신이 뭐 하면 나는 뭐. 당신이 뭐 하면 나는 뭐. 전부 다 뭐뭐 하면 뭐뭐 하노라. 뭐뭐 하면 뭐뭐 하노라. 이런 식의 문장 구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워딩하는 말이 있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 운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것도 기본기죠. 자, 이 네 개입니다. 네 개. 이 네 개가 바로 먼 후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의 운율 형성 요소예요. 자, 먼 후일은 이 운율 형성 요소를 물어보려고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학교 시험에 만약 나오잖아.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는 말도 아까워. 먼 후일은 이거 내려고,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고, 먼 후일. 음보율, 음수율 개념 알고 있는지, 민율적 율격 알고 있는지, 반복과 문장구조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드는 거 알고 있는지, 그거라고. 근데 기본기에 해당하는 거라서 지금 우리 애들은 뭐 모르는 애들이 없습니다. 됐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먼 후일의 중요한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당연히 뭘 것 같아요? 이겁니다. 일로 오세요. 반어법. 반어법. 반어법 레퍼런스예요. 반어법을 예로 들 때 이걸로 예로 들어요. 진달래꽃하고 먼 후일로 반어법을 예로 들어요. 자, 반어법을 우리 학원 스타일로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학원에서 반어법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 반어법이란 뭐다? 진심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진심과 반대로 표현하는 게 반어법입니다. 진심과 반대로. 왜 이렇게 할까요? 뭘 강조하려고? 진심과 표현이 반대인데 왜 반대로 말한다? 진심 강조가 효과입니다. 진심 강조. 반어법은 내 진심과는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진짜 진심을 강조하는 표현법이에요. 자, 그럼 이 화자가 잊었노라라고 말했습니다. 화자가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 네가 날 다시 찾아온다면 나는 너 모른다고 해야지? 나는 너 잊어버렸다고 해야지? 누구세요? 저 아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화자의 진심이 뭘까요? 잊었다는 거야? 못 잊었다는 거야? 못 잊었다는 거죠. 왜? 이게 반어법이니까. 반어법이니까. 잊었노라는 진심과 반대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진심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심은 나는 너를 못 잊는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요? 내가 널 어떻게 잊어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평생 절대로 잊을 수 없어라는 그 간절한 그리움을 강조하려고 잊었어. 라고 반대로 말한 거예요. 반어법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이 먼 후일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짜잘한 거 몇 개는 말만 해볼게요. 짜잘한 거 몇 개.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이거 면이 나죠. 면. 이게 가정하는 말이거든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잖아요. 만약 뭐뭐 한다면이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뭐, 먼 훗날 네가 나를 찾아오는 거. 이거는 실제 현실이 아니에요. 즉 뭐야? 이 사람 지금 찾아온 거야? 안 찾아온 거야? 안 찾아온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안 찾아온 상황이라고. 근데 만약 찾아온다면 이거 말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하고 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내하고 너가 헤어져 있으니까 만약 네가 나한테 다시 온다면이라는 가정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화자가 지금 헤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재회를 가정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님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인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의인법이 아닙니다. 지우세요. 이거 오타죠, 오타. 오류죠, 오류. 오류. 자,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인법 지워.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혹시 되나 한번 봐봐. 내가 워딩은 안 할 텐데. 자, 첫 번째 연에서 나의 말은요. 잊었노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먼 날 그때 잊었어입니다. 이거 무슨 표현법 같아요? 점층입니다. 점층. 점층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점층이 뭔지 모르면 그냥 넘기세요. 점층법이 있어요. 이 먼 후일은 점층법이 있습니다. 그거 됐고요. 알고 계시고. 됐고. 요거는 밑줄만 쳐, 밑줄만. 화자의 본심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화자의 본심은 오늘도 어제도 안 잊었고 이게 화자의 본심이거든요. 화자의 본심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자, 먼 후일은 이걸로 마칩니다. 첫사랑으로 가시죠. 첫사랑은요, 암송시니까 내가 다시 읽진 않을 텐데요. 이게 주제가 첫사랑의 헌신이에요. 자, 주제 하나 표현하고 갈게요. 이쪽입니다. 첫 번째 고양이, 주제. 첫사랑을 위한 헌신과 상처입니다. 첫사랑.
첫사랑. 첫사랑이 뭔지는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첫사랑을 뭐 해봤어? 해봤다고? 자, 이 시를 진짜 이해하려면요. 물론 중요한 거 딱 하나만 하면 되긴 하는데, 내가 그냥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하고 첫사랑 얘기를 해야 돼. 자, 일단은요. 첫사랑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이거예요. 첫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교통사고를 네가 내고 싶어 내요. 길을 가다가 정말 불운하게 당하는 게 교통사고예요. 내가 사고를 당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멀쩡하게 잘 가고 있는데 뭐 미친놈이 날 들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다치고 얼굴 수술하고 막 난리 부러지고 막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첫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고야, 사고. 내가 첫사랑을 해야지. 누구랑 할까? 너다. 첫사랑 해야지. 하자. 이게 아니야. 해야겠다는 그런 의식, 그런 게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보통의 평범한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첫사랑이랑 사고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병실에 누워 있는 거지. 내 몸이 내 몸대로 움직이지가 않아. 숨도 잘 안 쉬어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게 뭐지? 이게 정체가 뭐지? 나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첫사랑은 내가 원치 않는 고통으로 가득해요. 왜 그러냐? 일단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처음 사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첫사랑의 대상은 대체로 택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대체로. TV에 나오는 언니들이라든가 TV에 나오는 오빠들. 경쟁자가 한 200만 정도 되는. 택도 없어. 택도. 그리고 되게 이상화된 존재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걔가 왜? 이렇게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걔는 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사람은 그냥 저 거의 신이나 신의 딸, 신의 아들, 여왕님 뭐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쭈구리가 되는 거지. 아, 나의 여왕님, 감히 나를 쳐다보셔서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랑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불평등한 상태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첫사랑은 그래서 대체로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번뇌만 남기고 끝나요. 그래서 첫사랑은요, 진행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게 질병하고 비슷해. 갑자기 코로나 안 걸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왜 코로나 걸렸지 한 다음에 하루 종일 기침하고 고통받고 병원 안에서 막 중내 산에 고열에 시달리면서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낫죠. 낫고 나면 면역이 생겨서 그다음부터는 비슷한 경험을 해도 좀 덜 아파요. 아니면 안 아프거나 아니면 아예 건강해지거나. 그래서 첫사랑의 고통을 잘 이겨낸 사람은 그 다음 사랑, 다음 사랑들을 아름답고 예쁘게 잘 합니다. 이게 첫사랑의 의미예요. 이 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상처를 준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헌신을 하죠. 왜? 그 사람의 사랑만 얻을 수 있으면 나 같은 건 죽어도 좋거든요. 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저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 따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극도로 이상화되어 있다고, 사랑이. 그러니까 지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냥 간이고 쓸개고 뭐 다 뽑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망가져. 사랑은 안 이루어지고 상처만 남고. 첫사랑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시예요. 이 시. 그거를 뭐로 비유해서 했어요? 자, 이게 이 시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을 자연현상에 빗대 표현했다. 이 시에는 사람은 안 나와요. 나무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그러죠. 나뭇가지에 떨어지는 눈이 바로 첫사랑을 얻고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나뭇가지를 몇 번을 두드려 봤겠어. 남분분 얼마나 춤을 췄겠어.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겠어. 그 꽃 한번 피워보려고. 그 사랑, 그 첫사랑 한번 이뤄보려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 그리고 결국은 어떤 그 상처,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서 꽃이 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사랑이 이루어져서 행복하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가 아니에요. 첫사랑은 이토록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지만 결국은 남는 건 상처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 상처는 아름다운 상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인간의 이야기를 자연의 이야기인 것처럼 빗대서 표현했습니다. 표현인데 쉽죠? 쉬운 겁니다. 비유적 표현이 있다 이런 거죠. 됐고요. 그 다음 본문으로 가서 하죠. 여기 이거 하는 거 이거. 자, 여기죠. 가장 아름다운 상처. 무슨 표현법입니까? 역설법이죠. 자, 우리 학원 스타일로 역설법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역설은 모순으로 진실을 줘요. 진리라고도 하고요. 진실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진실을 더 좋아해요. 모순으로 진실을 표현하는 게 역설법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뭘 강조하려고? 진실을 강조하려고. 자, 그래서 어떤 모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논리적 모순을 이용한 역설이 있고 형용적 모순을 이용한 역설이 있다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이거는 형용적 모순이에요. 지금 보면은요, 아름다운 상처라 그랬잖아요. 보통 상처에는 아름답다는 말을 안 씁니다. 언어적으로 상처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멋지고 맛있고 예쁘다 이렇게 말을 안 하듯이. 그래서 내가 형용모순으로 예를 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예쁜 쓰레기란 말이에요. 예쁜 쓰레기, 멋진 쓰레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보통 그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언어적으로 모순된 표현이야. 하지만 그 안에 생각해보면 어떤 진리가 들어있죠. 그 고통스러운 첫사랑은 결국 너를 아름답게 성숙시킬 거야. 너의 다음 사랑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야, 그게. 고통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그 얘기인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겪은 후에 도달한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상처라는 것은.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첫사랑은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그게 첫사랑인 거야. 만약에 첫사랑이 이루어졌다, 그런 걸 첫사랑이라 부르면 안 돼. 그냥 사랑이지. 됐습니다. 자, 뭐 은유법은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안 할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두 가지 강조했죠.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들을 해요. 역설적 표현 아까 봤고요. 여기서 뭐 보시면 시간의 흐름. 당연히 겨울에서 봄이니까 그럼 이게 시간 흐름이지. 그럼 공간 변화겠냐고. 당연한 거고요. 여기 있는 기본적인 표현법들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아는 것들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건 설명할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리법, 의인법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설 그리고 앞에서 봤던 반어. 그게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포인트 잡았어요. 됐고 복태를 좀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관리만 해주시고 오늘은 바로 테스트 보고 마치겠습니다.